안녕하세요. CEO특강 전수영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일심동행의 철학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대학, 참사람 열린 교육을 꿈꾸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이곳에서 만나볼 CEO는요, 아마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익숙할 기업인데요. 3년 연속 전 세계 PC 기업 1위에 빛나는 글로벌 IT 그룹 레노버의 한국 대표 강용남 대표이사님입니다. 오늘 들려주실 강연은 열심히만 하면 되나요?인데요. 어떤 강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그의 경영 철학과 노하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만 하면 되나요?라는 주제로 한국 레노버 강용남 대표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하면 되죠, 뭐. 그렇죠? 답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만 하면 되나요를 붙였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계시죠.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강연하면 한 40대 정도, 50대, 40을 지나신 분들이 이제 자기는 성공을 해서 혹은 좋은 지위에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이 취업도 잘할 수 있고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방송 촬영을 해서 좀 긴장이 됩니다. 전 아주 이제 속어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대부분 약간 비어로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과 다른 세대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과 다른 환경에서 비교적 순탄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분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도 성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이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도 대학생입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지금은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신경 써서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좋은 학교에 보내고 그렇게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유사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과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현 세대의 어려움, 그걸 여러분과 최대한 공감하고 여러분과 같이 아파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좋겠습니다 라는 시각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이라서 될 수가 없죠. 이 사람 미국 사람입니다. 덕혜옹주 아시죠? 덕혜옹주 굉장히 이쁩니다. 덕혜옹주 영화 보셨죠? 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손예진이기 때문에 덕혜옹주 봤습니다. 실제로는 이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덕혜공주가 아니고 덕혜옹주죠. 이 고종임금은 세종대왕하고 헷갈렸습니다. 고종대왕. 고종임금은 고종임금 부인이 누구죠? 역사하고 거리가 멋이나요? 명성황후입니다. 고종임금과 명성황후 사이에서 선종이 태어났고요. 선종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만 옛날에 왕들은 여러 후시를 뒀고요. 그 사이에서 자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고종임금은 무려 9남 4녀를 낳았습니다. 좋죠. 9남 4녀. 근데 그 중에서 3남 1녀만 살아남았습니다. 옛날에는 애를 많이 낳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존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자라나다가 죽고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딸이 정실 부인이 아니고요. 양씨라는 후실 부인에서 나온 마지막 딸이 바로 이덕혜입니다. 덕혜옹주. 그때 15살 때, 13살 때쯤 일본으로 갔어요. 그때는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왕족들을 전부 다 일본에 데려다가 일본 교육을 시켰습니다.
왕족들에게 일본 사상을 심음으로써 우리나라를 멸살하려는 의도에서 그래서 자기 이복 오빠였던 영친왕과 함께 일본으로 갔고요. 거기에서 일본 사람과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본인이 겪었던 어려운 점 때문에 결국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고요. 한국에 62년도에 돌아오긴 했지만 어렵게 사시다가 70년에 작고했습니다. 이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1910년대에 태어나서 1970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을까요? 그건 단순히 시대를 그렇게 타고났습니다. 1910년부터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은 가장 격변기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태어나신 분은 인생에서 이거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가기에 비교적 어려운 그런 세대를 타고나신 그런 분입니다. 코호트란 말이 있습니다. 특정 경험을 같이 한 특정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유사한 시기에 태어난 출생 코호트를 우리는 이제 뭐 세대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만 과거에는 이런 코호트를 특정 이름을 붙이는 아주 옛날에요. 시족사회, 종족사회에서는 특정 집단을 특정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바로 전후 세대입니다. 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애들을 무지하게 많이 낳은 세대, 1955년에서 64년 정도. 이때 태어난 사람들 중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있고요. 빌 게이츠가 있습니다. 전후에 태어난 세대가 바로 이 세대고요. 그 바로 직후에 한 10년쯤 지나서 나온 세대를 포스트붐 세대라고 하고요. 저는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20, 30대에 혹시 40대 계십니까? 뭐 외관상으로는 40대가 몇 분 계신데 취업에 찌들어서 하지만 20, 30대시죠. 이분들은 이제 에코붐 세대라고 하는데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들을 에코붐 세대라고 합니다. 제가 몇 가지 특징을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죠. 이분들이 20대가 됐을 때 경제 상황이요. 이 베이비붐 세대는 아주 개발이 활발할 때입니다.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모든 산업이 고속으로 개발될 때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는 PC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면서 큰 기회를 잡았습니다. 포스트붐 세대도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성장이 가속화됐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발전했던 시기고요. 여러분이 20, 30대가 됐을 때가 지금입니다. 약간 정체되고 있죠. 경기가. 가정 환경을 보면요. 이 베이비붐 세대는 그닥 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크라고 그랬죠. 저희 때만 해도 가족이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래서 대여섯 명 놓다가 둘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베이비붐 세대보다는 가족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지금 세대는 여러분은요. 가족이 아예 희생을 합니다. 주로 하나만 넣기 때문에 많이 낳아봐야 둘 넣기 때문에 월급 다 벌어다가 사교육에 올인하고 아주 이제 지극정성으로 희생을 하면서 키운 세대들입니다. 이 베이비붐 세대는요. 대졸자가 1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많이 안 갔어요. 그러니 대학을 간 사람이 좋은 기회를 만들 확률, 특히 전문직, 의사, 변호사 굉장히 높았겠죠. 그 다음 세대는 그래도 38%밖에 대졸이 없었습니다. 적당히 열심히 하면은 적당히 취업이 잘 됐겠죠. 지금은 대졸이 76%로 적어놨습니다만 주변에 대학 안 간 사람 있습니까? 거의 다 대학을 다 들어갔죠.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는 확률과 그러니까 대졸자의 비율, 직업 이렇게 실업자의 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독일도 한 38%만 대학을 갑니다. 독일은 그렇게 취업난이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대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 베이비붐 세대는 너무나 자녀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위인전기라든지 그 훌륭한 사람들의 일생일대기를 보면은 자기 잘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자기 혼자 성공해서 최고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고요. 비교적 그 다음 세대인 저희 세대도 아주 안정적이고 그렇게 배고픔에 떠는 집안은 없었을 정도입니다만 지금의 에코붐 세대는 여러 가지로 기회가 조금 적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보시면 알 텐데요. 맨 밑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집값입니다. 집값이 어떻게 올라가느냐고요. 이 출렁이는 그래프는 집을 사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도 그렇게 집을 쑥 사지는 않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다 커가지고 주택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서울에서 월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베이비부머는 아파트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 가격은 쌌지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죠. 포스트 부머는 아파트도 공급량이 늘었고요. 아파트 가격도 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는 집으로 다 돈을 벌었습니다. 못 번 사람도 있지만 집 하나 사면 사고 나면 몇 억씩 올랐거든요. 이제 이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꺾이는 단계에 여러분이 주택시장 진입기에 왔습니다. 집 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봐도 베이비 부모의 자녀들 세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행합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 아들과 대화를 하면서 네가 이런 사회에 태어났어를 정말로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초점을 두고 했던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로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도 학교의 수업 방식은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그냥 필기를 했죠. 하지만 저희 때만 해도 사교육이 없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국민학교죠. 사교육을 법으로 금지했고요. 중고등학교 때도 사교육을 그렇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교육을 오히려 했죠. 대학 때 돈 벌려고 과외를 했죠. 사교육을 많이 받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은 엄청나게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교육을 학교 내에서만 받아도 여러분이 어떤 그 사고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학교 끝나고 학원까지도 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을 받은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은 대부분 틀 안에서 주어진 정보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을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은 정보화 세대입니다. 저희는 인터넷이 없는 시대의 학생이었고요. 여러분은 정보화 세대의 학생들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만큼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덕분에 여러분들은 더욱더 틀 안에 주어진 정보에 쉽게 접근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끝에 잡힌 이런 정보들 누구나 다 쉽게 접할 수가 있고요. 누구나 다 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리저리 뒤지다 보면 대기업은 답이 아니다. 노량진으로 가자. 수없이 이렇게 가고 있죠. 수능 학생보다 대기업 쪽이 공시생이 더 많아요, 이제. 주입식 교육은 어른이 돼서도 성행합니다. 쪽집게 취업 과외도 받고요. 결혼이 안 되면은 결혼을 잘 하는 것도 쪽집게 과외를 받아서 맞선도 잘 보고 이렇게 해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익숙한 방식이거든요. 저렇게 딱 답이 나와야지 이제 저 참 뭔가 결론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익숙합니다. 사실은 몸으로 부딪히면서 교육을 받고 했었어야 자연스러운 그런 사고관이 확립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글로벌 회사에 다니죠. 그래서 기업 내에서도 이렇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워크숍을 하고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도출하고요. 서로 디베이트를 하고 한 가지 어젠다에 대해서 합의점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거 하면은 저 끝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냥 멍하니 있고요. 일본 사람은 눈 감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얘기를 하는 한국 사람도 있어요. 여기 밑에 보이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은 미국에서 학교 나온 사람들입니다.
몸으로 부딪혀서 배우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 내에서의 문화도 몸으로 부딪히고 디베이트하는 문화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글로벌 회사에 다니시면은 그래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만 국내 대기업에 가시면 제가 의견이 있어도요, 어디 가만히 있어 라는 문화가 아직까지도 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여러분도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 여러분 의견을 내고 여러분 마음을 전달하고 하는 것들이 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으로 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나면은 사람 만날 필요도 없어요. 밥도 혼자 먹으면 되고요. 혼자 술도 먹으면 됩니다. 일본과 너무 닮아 있죠. 우리 아들, 제가 술자리나 식사를 하면서 물어보면요, 별로 의견이 없어요. 도대체 뭐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건지 세상에 관심이 있는 건지. 그런데 제가 패친이기도 하고요, 각종 블로그에 제가 접근이 됩니다. 저를 뛰어넘는 진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의견이 너무 많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쓸 거면서 왜 마주보고 대화를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편한 상황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마케팅 방법도요, 굉장히 많은 부분 소셜 마케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약간 밖을 보면요, 대기업은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대기업 중심으로 엄청나게 국가가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조선, 철강, 반도체, 가전, 그런 분야가 다 대기업이 하고 있죠.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대기업이 잘못되면은 전체 기관 산업이 흔들리는데 약간 상황이 그렇습니다. 왜 이런 모든 중요한 산업은 전부 다 대기업이 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샴푸, 린스까지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존슨 형제 둘이서 사업을 시작하면은 존슨 앤 존슨이 됩니다. 브룩 형제가 시작하면 브룩 브라더고요. 뭐 그런 식으로 패밀리 네임을 가진 일반 사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출발해서요, 크게 성장하면은 단일 품목을 하는 큰 기업, 든실한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대기업이었어요. 저는 취업을 아주 쉽게 했습니다. 전 골라서 취업을 하는 세대였어요. 삼성, LG, SK 다 있으면은 골라서 서로 고민이 이거였습니다. 거기 삼성을 갈까, LG를 갈까? 상상을 할 수 없는 고민이죠. 대기업이 무지하게 뽑았거든요. 하지만 대기업이 주력 산업이 위축되면서 대기업만 고용을 했던 그 상황에서 갈 곳이 줄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저라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니까 아이디어만 있겠죠. 누군가는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대부분이 가계금융 위주로 발달해 있습니다. 제가 아파트 담보대출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가 담보죠. 아파트가 어디 날아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월급 벌어서 이자 내고 이렇게 갚겠죠. 그런데 제가 창업하겠다고 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떼일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런 창업에 대한 금융 시스템도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아마. 점점 문제가 커져가고 있죠. 이런 말씀을 요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거는 일단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이 인식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 상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은 무조건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지만 그걸 절망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자는 게 제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되 모든 걸 절망으로 받아들이지는 말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예측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도 잠깐 보실까요? 왼쪽 상단 그래프를 보시면 인구는 줍니다. 인구 왜 줄까요? 둘이 만나서 하나를 놓으니까 당연히 인구가 점점 줄게 돼 있죠.
저는 26에 결혼했고요. 27에 애를 낳았습니다만 27에 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별로 없죠, 지금. 고기를 왜 이렇게 끄떡이세요, 불안하게. 네. 30 넘어서 출산을 하십니다. 그러면 애를 둘로 둔 사람은 애를 하나밖에 못 놓을 테고요. 지금의 사교육 환경에서는 둘로 힘들겠죠. 결혼을 안 하는 일본 같은 세대도 나올 테고요. 출산율이 떨어지면은 여러분이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학령 인구가 줄어듭니다. 즉 공부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요. 혹시 사범대 있으십니까? 아이고야, 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 가장 큰 위기는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 몇 가지 환경을 말씀드릴게요. 애를 적게 넣으면요, 지방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에서는 전부 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학생을 보내게 돼 있어요. 지방에서는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처럼 지방에는 학교가 없어지고 노인복지시설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로 이동을 하겠죠. 학교는 한 반에 담임선생님 한 명으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학교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없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교직 수가 줄어들겠죠.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교직원 3,000명 추가를 공약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통찰력을 굳게 믿습니다만 교직은 줄어들 것임에 분명하다는 것 점을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교직이 줄어들고요. 관련해서 유아, 어린이, 심지어 어린이와 관련된 완구산업, 사교육까지도 다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직업을 생각하시죠? 충분히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지방 도시에는 생활 사막화가 진행이 됩니다. 지방 도시에 가면 학교가 없다 보니 학교 주변의 시설도 없어지고요. 사람이 적게 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불편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본에 생기고 있고 한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적게 놓고 오래 살죠. 원래 후진국은요, 많이 놓고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이 되면서 점점 생활 환경이 좋아져서 사망률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계속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인구가 경제발전 속도보다 너무 빨리 느는 것을 경계해서 산하 제한을 합니다. 중국이나 과거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런데 선진국이 되면, 지금 우리는 머추어 칸츄리죠. 아주 선진국화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은 이 사망률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집니다. 물론 서유럽 국가는 출산율은 아주 유지를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오래 살고 많이 안 놓습니다. 따라서 전부 다 고령화되는 거죠. 고령화된 세대를 피파 세대라고도 합니다. Poor, Isolated and Painful Aged라고 되어 있죠.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 것. 저희 아들도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교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관이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생각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과거의 노인하고 틀리게요. 제가 노인이 되면은 아주 가난한 노인은 아닙니다. 뭐 돈 많은 건 아닙니다만 독거 노인 신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또 하나의 산업군을 형성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아졌을 때도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슈퍼 리치 시니어도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아교육학과를 줄이고 사실은 노인복지학과를 증설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용률을 유지한다라고 그대로 가정을 하더라도요, 20대에 대한 고용률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건 바로 대학 진학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베이비 붐 2세대, 저 같은 세대입니다. 출생은 100만 명 했고요. 대학은 38%가 갔습니다. 따라서 100만에서 38% 하면은 필요한 일자리는 다 합쳐서 38만 명이겠죠. 그 당시에는 무지하게 사람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50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선택해서 갈 수가 있었죠. 에코붐 세대를 보시면 한 80만 명 여전히 태어났습니다만 대학 진학을 워낙에 많이 했기 때문에 필요한 일자리 대비 가능한 일자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 세대, 사람이 계속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률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의 대학을 줄이지 않는 이상 대학은 1대1 합격률입니다. 이 정도 세대가 되면요, 인서울 합격률 1대1일 겁니다. 억울하시죠? 나는 고생해서 사교육 받고 머리가 터지라고 벼르고 벼러서 대동국대에 왔는데 인서울 합격률이 1대1이라는 게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대학을 가더라도요, 출생아 수 대비 전부 다 대학을 가더라도 필요한 일자리 대비 가능한 일자리는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100명이라고 봤을 때 퍼센티지를 나타낸 겁니다. 정규직이 한 30%, 우리가 한 5천만 명 보면은 1,500만 명이겠죠. 대기업 정규직이 한 3%, 150만 명 정도요. 30대 대기업 정규직은 1%, 총 50만 명입니다. 설마 50만 명 중에 내가 원서 쓰면 어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여기다 고용률을 또 계산을 해야 되겠죠. 50만 명이 총 직원인데요. 얼마나 뽑을까 계산해 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업 20대 비율은 10%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통계가 아닙니다만 대기업에 취업하는 연령도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재수 삼수해 가지고요. 다시 취업도 재수 삼수하기 때문에 한 29세, 30세 취업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20대 직원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믿음직하지 않은 통계로 보면 작년에 30대 대기업에서 12만 명을 채용했다고 하는데 피부로 와닿는 건 12,000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보더라도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전부 다 합쳐도 많이 부족하죠. 왜 그런지 한번 보죠. 20대가 참여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대는요. 20대 앞에서 20대를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전문성이 좀 적은 일을 기업에서 맡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고도의 스펙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엔트리 단계의 일이 성숙되면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막 이제 해봐서 리스크가 없는 일을 맡기게끔 되어 있고요. 따라서 비정규직 또는 시간제 근로를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가 좋을 때는 이걸 투자해서 고용을 합니다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숙련자 위주로 고용을 해서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치닫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대기업의 구조를 보시면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미래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팩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부터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IT 기술이 모든 산업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일자리를 더 증가시킬까? 안철수 씨는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좀 틀립니다. 이 분야는 특정 분야의 일자리를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병원에 현재 인공지능이 도입됐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도입되고요. 유전자 분석 기술이 아주 발달했고 저렴화됐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유전자 하나 분석하시면요. 여러분의 과거 병력부터 미래 병까지 다 예측을 하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현재 MRI, CT를 통해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의사가 별 의견을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분석해서 이 사람이 어떤 병인지를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술이 필요하면 로봇 수술도 가능하죠. 의사가 그 큰 기능이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 같은 경우요. 변호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판례나 조례,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분석한 다음에 딱 맞는 케이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그런 조금 데이터 집약적인 작업이 많습니다만 그것도 전부 다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전문직은 급속도로 줄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미용 기술 같은 사람 손으로 해결해야 되는 직업만 더 유지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인간 말종 단계에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길래 전 무슨 게임 회사 창업하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 하고 있더라고 그냥. 운전면허를 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운전면허를 왜 따요? 제가 나중에 취업을 해서 자동차를 소유할 연령이 되려면 앞으로 한 12년 지나서 한 32 될 것 같은데 32, 12년 뒤면은 자율주행으로 운전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하러 운전면허를 따냐? 논리적으로 제가 답할 논리가 없어서
그냥 한 대 쥐어받고 그냥 운전면허 따게 했습니다. 운전에 관련된 직업이 우리나라에 몇 개나 되는 줄 아십니까? 수백만 개, 좀 폭넓게 계산하면 1000만 개 가까운 자리가 운전에 관련된 자리라고 합니다. 운전, 자동차, 그 다음에 이걸 또 보조하는 직업 다 합쳐서요.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경우 미국은 이게 2020년 정도에 자율주행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죠. 운전에 관련된 직업도 쉽지가 않죠, 사실은. 한국은요, 과거에 대기업 중심의 사업은 규모와 노동력과 가격 경쟁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 보시는 자동차, 철강, 조선, 정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방금 말씀드린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중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은 첨단 기술도 있지만 사실은 첨단 기술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만 이런 산업들이 중국에 밀리고 있는데 보시면 중국은 데이터 약간 지났습니다만 10년 동안 포춘 500대 기업이 9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굉장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죠. 주력 산업도 대부분 중국이 앞질렀습니다. 일본은 또 특정 분야에서 고품질을 유지하면서 특정 분야, 특히 소재 사업에서 앞서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국내 시장을 볼 수도 없고 해외로 아주 본격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해외로 나갈 때 여러분 채용한 적 있습니까? 해외로 나가면서 국내 젊은이를 채용하지 않는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본에 구직을 하러 다니는 거지 대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하면서 여러분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반면에 한국 내에서는 이러한 과거의 산업들을 이끌어갈 숙련된 노동자가 계속 줍니다. 다 대학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동남아에서 수입을 해옵니다만 그조차도 여의치는 않습니다. 이 데이빗 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최상의 행복을 위한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선택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최악의 후회를 피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대로 심리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 한 몸 다 바쳐서 확률이 낮지만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러고 있다가는 취준생 5년 차에 집에서 용돈도 못 받고 이건 면해야지 싶어서 노량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이고요. 제가 평소에 대화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여러분한테 공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디베이트를 하면 답이 없었지만 오늘은 좀 신경 써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답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고자. 첫 번째는 재능이냐 노력이냐입니다. 뭘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노력하면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였어요. 왜냐하면 너 이거 한번 해봐. 난 그거 소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이것도 한번 해봐. 그것도 난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에라이 그럼 놀아라 그냥. 이렇게 대화가 끝나기 십상이거든요. 두 번째는 선택과 확률입니다. 뭘 선택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항상 디베이트를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한 세대를 먼저 산 저희는 항상 이렇게 사고가 그렇게 경직돼 있어. 좀 사고를 유연하게 하면서 다르게 한번 생각해봐 하지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재능이냐 노력이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능입니까? 혹시 아버님 재능교육 다니세요? 재능이 없으면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노력 잘하는 것도 재능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혹자가. 그냥 쉽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 재능이고 뭐고 간에 강남에서 아주 잘 사는 훌륭한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에서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오신 부모가 아주 서구화된 교육 방침을 가지고 가르쳤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틀리지 않냐. 사회 구조적으로 이거 어쩔 수 없는 가정도 있지 않냐. 충분히 공감하시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노력의 양보다는 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퀄리티 있게 잘하느냐가 더 중요하죠. 마구 그냥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하지만 노력을 효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도 가정적, 문화적 환경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재능은 인내력인데 그 기질도 어느 정도 타고나는 거 아닌가라고 보면 모든 건 타고날 때부터 정해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죠. 이 미시간 주립대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요,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음악은 한 20% 가까이 노력으로 바꿀 수 있고요. 게임, 스포츠 다 좋습니다. 한 가지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여러분이 수학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학자로서 마이클 샌델 교수 같이 훌륭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본인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확률. 노력은 4%라고 봤습니다. 96%는 타고난다 이거죠. 이걸 악용해서 사교육 시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꼬마애를 수영장 데려와서 수영장에 2명을 빠뜨려봐요. 한 명은 허우적허우적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한 명은 수영장에 처음 데리고 왔는데 둥둥 떠서 신나게 하는 애들 있죠. 타고나는 거야. 여러분 공부 백날 해도 서울대 못 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정말로 이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말콤 글래드웰. 이 사람의 작품은 모두 원서로 다 읽는 편입니다만 이 사람 이런 얘기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하지만 선천적인 재능이 지배하는 분야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합리적인 얘기도 했습니다. 1만 시간 동안 열심히 하는 것은 가장 펀더멘털하다 이거죠. 하지만 운도 좋아야 되고요. 컬처럴 레거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화 집단과 여러 가지 배경, 그리고 업브링잉은 훈육입니다. 누군가가 코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이밍도 적절하게 맞아야만 성공한다 이거죠. 뭐 골프 같은 거 보면 그럴 수 있겠죠. 10,000시간 동안 골프 스윙 연습하고요. 운이 좋아서 좋은 코스에 가서 경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골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환경, 가정적 환경에서 자라나야 되고요. 트레이너한테 트레이닝도 잘 받아야 되고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맞춰서 구멍에 쏙쏙 잘 들어가야지 우승할 수 있겠죠.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의 공병호 박사는 또 제가 좋아하는 이 마음이 좀 흐트러졌다 싶을 때 그래도 한번 읽어주는 그런 분입니다만 이분도 이런 얘기 하시죠. 10년 법칙. 수치 적어놨죠. 매일 토일요일 없이 할 거면 하루에 3시간씩 한 10년 하면은 10,000시간 되는데 뭐든지 할 수 있다. 주말에 좀 쉴 거면 8시간씩 빡세게 하면 5년만 해도 10,000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책을 쓴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만 보면은 10년쯤 하면은 지식이 폭발하면서 가속도가 올라와서 2차 함수가 돼서 2차 함수 인생을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적용되는 분야는 KBS의 달인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한 가지 하면 잘할 수 있는 분야. 이분은 이 얘기를 2006년도에 했습니다. 10년 전에요. 그러면 검증이 돼야 되겠죠? 10년 전에 책 썼을 때 많은 팬들이 있었으니까 10년 뒤에 검증이 됐을 겁니다. 근데 10년쯤 됐을 작년에 이런 책을 냈어요. 미래 인재의 조건은 뭐냐? 10년 법칙이 아니고 문제 해결 잘하고 창의력 발상 좋고 기회 포착 잘하고 학습 능력 뛰어나고 동기부여 잘하고 자기 혁신 잘하고 위기 관리 잘하고 대인관계 잘하고 세일즈 잘하고 외국어 구사 잘하는 사람이다. 10년 법칙하고 좀 틀리죠. 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뽑고 싶어요, 이런 사람. 저도 아직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론을 가장 최근에 제시한 건 바로 이 1만 시간의 재발견입니다. 앤더스 에릭슨인데요. 이건 뭐 과거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것 똑같습니다. 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서 결과가 다를 수는 없다. 항상 같은 걸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서 다른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에 의하면요. 학술 분야는 노력은 4% 차이, 예체능은 노력은 20% 차이를 가질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이 중요하다 이거죠.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수치화시킨 목표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 노력하는 동안에는 고도로 집중을 해야 되고요. 뭔가 잘못되어 있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고 피드백을 줘서 그걸 바꿀 수 있는 조력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이 단계별로 이제 그 성과가 있을 테니까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 못 넘어갈 때는
이 단계를 크게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요소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조금 복잡하게 써놨지만 뭐 얼핏 보니까 맞는 얘기 같습니다. 이 골프를 잘 안 하시겠지만 골프는 메이저 대회가 있고 그냥 대회가 있습니다. 메이저 대회는 상금이 커요. 아주 상금이 큰 대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월요일 날 끝난 The Players Championship이 있습니다. 이 대회는 2011년에 최경주 선수가 우승을 한 대회입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근데 월요일 날 이 김시우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최경주 선수는 1만 시간의 법칙 더하기 10년 법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완도에서 죽으라고 골프 연습을 해가지고 엄청난 양으로 승부해서 11년도에 우승을 했습니다. 김시우 선수는 22살입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주 어린 나이에 우승을 했고요. 상금액은 21억 4천만 원입니다. 한 경기에. 둘 다 가능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여러분한테 10년 법칙 몇 살입니까? 그러면 세월 다 가잖아요. 어느 정도 효율성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그동안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되면은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코칭이 필요합니다. 중간중간에.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사실은 하다가 그만두고 그걸 그릿이라고 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이 바로 그릿인데요. 이 위인과 일반인 분석해 보면은 바로 큰 차이는 하나밖에 없었다. 뭔가를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 그릿. 바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을 써도 소용없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갖춰야 되는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 선택과 확률에 대해서 또 디베이트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은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런데 참 골치 아프게도 매 순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확률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봤습니다. 확률이라고 생각될 때는 잘 따져보고 10% 정도 될 때까지만 도전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자. 로또 사면 안 돼 이제. 공채 합격률 거의 뭐 100대 1에 가깝습니다. 확률이 100분의 1의 확률에 가깝죠. 공기업 경쟁률 83대 1. 전부 다 뭐 90대 1, 100대 1 뭐 아주 확률이 낮습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기대치를 맞춰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10%의 확률이면은 여러 가지 방향을 재설정해 가면서 열심히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기대치를 여기에 맞추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만 방금 말씀드린 확률도 생각을 해보고 노력이냐 재능이냐도 생각해보고 그렇겠죠. 근데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 유연한 사고를 어떻게 하면 갖추게 할까? 주입식 교육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 나이 또래에 유연할 수 없는 그런 나이적인 연령적인 한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거 한번 보죠. 골프공은 치면 어디로 갈까요? 중급자는 딱 치면 앞으로 똑바로 갑니다. 상급자는 앞에 물이 있어도요, 샥 비껴서 이렇게 딱 안착합니다. 타이거 우즈처럼요. 하급자는 앞에 물이 있으면, 저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바로 쏙 빠집니다. 우려한 대로 가죠. 중상하급자의 차이는 바로 자신감의 차이입니다.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한 분야에 대해서는 대부분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있는 순간 유연함이 더 커집니다. 즉 상급자는 내가 자신감이 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한 사고를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요.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공부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장 핵심은 자신감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고가 더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 걱정 없다. 나는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옵션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감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 유연할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이 세상을 좀 더 넓게, 그래서 많은 기회와 옵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신감은 유연함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모든 걸 종합해보고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폭넓은 사람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은 대부분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제가 한 분 불러서 여기서 말씀 좀 하라고 그럴까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람을 많이 접해 볼수록 충분히 긴장을 덜하고 훨씬 더 자신감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 없으신 분, 여자친구 없으신 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을 많이 만나야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 한번 먼저 나서 보는 액션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질문을 하면은 잘 안 되는 문화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어디 앉으라 그러면은 앞에부터 안 앉고 저 뒤에부터 앉는 그런 문화도 있고요. 하지만 나서 보는 행동이 자신감을 크게 키워줍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데 활력이 필요합니다. 몸에. 이 활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운동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몸의 근육량이 올라가면요 활력이 더 좋아지고 사고가 더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본인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의기소침할 가시는 분은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확실하게 틀려집니다. 하는 일에 의미를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지금 한 일 스스로 칭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해야만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시작하면요 모든 일이 무의미해집니다. 그 끝으로 이제 긍정적인 사고인데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될 때 긍정적인 사고입니다만 거꾸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면 다른 것들도 바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이 인생의 갭 이어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직업을 가지고 나면은 여유가 잘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다른 꼬리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취준생. 지금은 여러분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아주 편안한 시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다른 세상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면 더 행복할지 그런 걸 찾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연해 주신 우리 강용란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